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는 자신을 최고의 현자로 자칭하는 다양한 철학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광장에 모여 서로의 지식을 논하고 누가 더 지혜로운가를 겨루곤 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이름 높은 철학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특별히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루는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오도로스였고 그는 자신의 부와 지식을 모두가 칭송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테오도로스는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네. 하지만 나는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네. 자네가 나에게 진정한 지혜를 전할 수 있겠나? 소크라테스는 테오도로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테오도로스, 하지만 진정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 하네. 테오도로스는 약간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무지를 인정해야 한다니 무슨 말인가? 소크라테스는 아무 말 없이 테오도로스를 데리고 도시 외곽의 한적한 강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우며 말했다. 이 돌멩이는 무슨 용도로 쓰일 수 있을까? 테오도로스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투기, 균형 잡기, 혹은 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 그렇군.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용도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나?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테오도로스는 약간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마도.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우리의 알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네. 테오도로스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가진 부와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만심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려는 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테오도로스는 아테네의 다른 철학자들과 은은쟁에서도 자신의 견해가 아닌 그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부유함만을 자랑하지 않았고 대신 소크라테스를 따라 진리의 탐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무지의지라는 철학은 단순한 지혜를 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이 사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얼마나 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초인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자 밤낮으로 철학에 심취한 한 남자, 필립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자신의 잠재력을 찾고자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사색에 잠긴 채로 집 근처의 작은 숲길을 걷다가 필립은 낯선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신비로움이 가득한 작은 서점이 있었고 호기심 많은 필립은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서점 안은 희미한 빛이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곳곳에는 분명한 시대를 가늠할 수 없는 다양한 책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그의 시선을 끄는 책 한 권이 있었으니 제목은 수수께끼 같은 은빛 글씨로 새겨진 초인의 여정이었습니다. 필립은 이 책이 단순한 서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매력적인 이야기가 그를 사로잡았고 하염없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젊은 방랑자 아레스였는데 그는 역시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여행자였습니다. 아레스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길 위의 지도를 발견하고 그 지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지도는 복잡하고 난해한 퍼즐처럼 보였지만 아레스는 그의 삶을 초월하여 진정한 초인, 이되는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여정에 나섭니다. 그의 첫 번째 시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으며 자신이 쥐고 있던 실체 없는 두려움을 직면함으로써 자유로워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회의 관습과 규범에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레스는 전통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마을에 들어가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혁신적인 사상을 처음엔 거부했지만 아레스는 차분하고 끈기 있게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설파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진정성이 통하여 마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었고 그들은 서서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레스는 자아 실현을 위한 깊은 명상에 잠겼고 스스로의 내면을 깊게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 위대한 일을 성취하여 인류에게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자 필립은 마치 스스로 아레스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니체가 말한 초인이 단순히 초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필립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커피숍을 열었는데 그곳은 단순한 음료를 파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립의 커피숍은 동네에서 혁신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만이 초인으로서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필립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초인이란 수용해야 할 어떤 교조적 존재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한계를 깨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찾으며 공동체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힘이라고. 이렇게 필립은 그의 여정 속에서 자신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정의로운 포도 농장이라는 특별한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 농장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농장주는 존 롤스의 차등 원칙을 실험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의 모든 일꾼들은 서로 다르게 배치되었는데 그들은 맡은 바 업무와 그에 따른 보상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꾼들은 각자의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임무를 수행했으며 보상 역시 달랐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이 모든 불평등이 가장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철저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장주는 매일 아침 농장 중앙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일꾼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일꾼들에게 농장의 수익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했는데 이 수익의 대부분은 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가정들을 지원하거나 그 가정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회의 중에 다루는 주제들은 종종 아주 철학적이기도 했습니다. 농장주는 일꾼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농장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보상이 다른 이유는 여러분이 예상하기에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자 한 젊은 일꾼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 일이 모두 같은 가치를 가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농장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당한 이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등 원칙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각기 다른 역할과 보상은 결국 가장 불우한 이웃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쳐 수확기에 접어든 포도에 큰 피해를 준 것이었습니다. 농장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농장 운영에 적잖은 지장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마을 회관의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고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맡은 임무와 보상의 구조가 잠시 바뀔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항상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가장 취약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불우한 가정이 어머니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벌써 저희 가족을 위해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여러분을 도울 차례입니다. 이렇게 그날 회의는 마을 사람들 간이 따뜻한 연대와 협력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에 더 귀를 기울였고 함께 농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정의로운 포도 농장은 단지 존 롤스의 차등 원칙이 적용된 장소가 아니라 모든 불평등과 차이가 가장 약한 자를 도울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라게 된다는 교훈을 직접 보여주는 곳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참된 공정함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각각의 역할이 의미하는 바가 더 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작은 마을에 공동체주의를 실천하는 작은 상점 화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상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소통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커뮤니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의 주인 할아버지 존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이 가게는 여러분의 가게입니다. 우리는 함께 만들고 키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값싼 가격과 다양한 상품은 당장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물건 하나씩 그곳에서 사기 시작하더니 이내 많은 주민들이 미국 드라마에서 볼 법한 거대한 카트에 가득 물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두루마리 휴지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아이들의 장난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와 규모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차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당일 마을 회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엔 걱정과 의심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조심스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휴지 도둑이 누군지 아세요? 화합의 집에 붙어있는 팻말을 봤어요. 함께 하세요. 아마도 그게 힌트가 아닐까요? 순간 할아버지 존은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함께 하세요. 이건 단순한 휴지 도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의 의미를 잊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존은 이어서 공동체주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의 필요와 공동의 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할인마트에서만 쇼핑을 하다 보니 마을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와 화합의 집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웃 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마을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갈 때마다 화합의 집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교훈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편의와 이익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선 공동체의 가치와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마을은 더 힘을 얻고 새로운 사람들도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동체와 개인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작은 행동이 공동위선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공동체주의가 단지 철학적 이론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평가되는 가치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죠.